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해볼까요? 네. 뭐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파워.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구석구석 지금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가져야 될 이 소식이 이번 주였죠. 20일 날 네. 화요일이었나요? 아니죠. 뭐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20일 날, 20일 날 테슬라가 마침내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FSD 네. Full Self Driving 베타 11.3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또 중요한 소식은 지금은 모델 X에만 지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4분기 발표 때 그 이후에 기자들과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때 얘기를 했죠. 네. 하드웨어 4로 가지 않을 수밖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 지금 3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은 하드웨어 4 컴퓨터를 설치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우선은 제한적으로는 모델 X는 사실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가의 차량이고 비싸잖아요. 모델 X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하드웨어 4의 특징은 이게 올해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하드웨어 4, 그 다음에 이 FSD의 버전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소식인데요. 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라다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라다.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셀프 드라이빙을 시도하는 대단히 일부 전문가는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라다를 수용했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큰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 측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So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온 더 칩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 과거로 치면은 CPU와 GPU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 칩들이죠. 여기가 SoC.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에서 가져왔었는데 이 테슬라 SoC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할 필요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셀프 드라이빙에서는 결국은 이 컴퓨팅 파워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SoC가 있는 테슬라 자체가 이 2개 이상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네.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하드웨어 컴퓨터 3를 갖고 있었던 부분의 제한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할 때 갤럭시 맵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돼도 그전 모델들은 사양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 죄송합니다. 밖에 사일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조금 달라지는 투트랙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은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게는 그러니까 카 소프트웨어하고 여러분들 FSD는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 OS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OS라고 지금 불러야 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OS까지는 아니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동차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생산의 깊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프로덕션 뎁스라고 있거든요. 프로덕션 뎁스가 뭐냐면 과거 포드의 모델 T는 1908년에 만들고 1913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포드의 모델 T는 프로덕션 뎁스가 100이었어요. 100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어하고 차에 들어간 유리까지 그 자동차에서 다 만듭니다. 이건 프로덕션 뎁스가 100이에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들의 OEM들 이러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는 프로덕션 뎁스가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0에서 60만 자체 생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져오는 거죠. 외주에서. 그러면 다 가져오는 그 컴포넌트들, 그 구성 요소에도 미들웨어들이 다 들어가요. 그쵸. 이 미들웨어들이랑 같이 내가 OS를 가지려면은 내가 프로덕션 뎁스를 100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미들웨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쵸. 쉽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 그런데 프로덕션 뎁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전체를 갖다가 통합해서 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호환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가 전체 이런 기능으로 스펙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 50개 있는 그 벤더들에게 다 통보해서 벤더들 한번 오프라인 회의해야죠. 뭐 화상 회의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렇게 스펙을 맞춰주세요. 바꿔주세요. 자 그러려면은 막 안 하는데 점검해야 되고 제대로 했는데 점검해야 되고 그게 다 완성돼야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북이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매니지먼트를 대단히 잘하는 회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프로덕션 뎁스도 애플도 100은 아닙니다만 폭스콘에서 조립을 할 때 이 조립하는 회사들과 되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애플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도 그나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되게 잘하는 편은 우선은 전기차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이 작다라는 부분이 우선 있고 테슬라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벤더들의 숫자도 낮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CPU가 오버히팅 된다, 과열을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을 해요. 형식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리콜을 합니다. 근데 네. 리콜이 어떤 정비소에 와가지고 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테슬라 소유주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와이파이에 결합을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의 길이 부분이 너무 길면은 그것을 축소시키는 부분에서도 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즉 와이파이 접속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는 것 언젠가는 이런 것에 스타링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특징이고 이거를 최근에 한번 시도해봤던 데가 루시드가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몇 군데 업체들이 그리고 뭐 폭스바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런 게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늘 있었던 일인데 폭스바겐이 첫 번째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것이 막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루시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해도 되고 구독을 하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실수로 제가 말을 했었는데 댓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에 의해서 이 FSD가 구독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세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앞에다가 세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 자율주행 이런 기능들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별도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업데이트했던 풀 SD 버전 11.3이 바로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 차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쿨함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파트의 주차장에 테슬라가 2대만 주차됐을 때하고 100대가 주차됐을 때하고 뭔가 100대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타가 되는 느낌이 들고 아반떼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가치가 없죠. 떨어질 수가 있다. 느낌이 안 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와서 테슬라는 모델 T 모멘트를 가져낼 것이다. 모델 T라는 것은 포드가 이제 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사실은 한 발 늦었었거든요. 벤츠라든지 네. 네. 페이로드 이거 잘못 말한 거.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플레이로드인데 저희가 페이로드라고 영어 표현을 제가 영어에 약하다 보니까 잘못 썼던 것도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모델 T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벤츠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이제 거의 숭호업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모델 T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베어 벨트,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거대하게 혁신하면서 컨베어 벨트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게 그쵸?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역사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대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셀프 드라이빙 카보다는 카 프로덕션에서 또는 카 세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모델 T 모멘트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글로 쓸 겁니다. 제가 예. 더코어에다 글을 쓸 건데 네. 강정수의 태제라고 해서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소프트웨어는 막대한 생산 판매와 연결될 때 가치를 더한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2천만 대라와 같은 매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이런 대량 생산과 연결될 때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은 대부분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강정수의 태제와 같은 테슬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거를 흉내내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가 스텔란티스고 하나가 폭스바겐이다.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도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대량 판매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 길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거하고 아무런 무관하게 질주하고 있는 데가 메르체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현대 기아차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의 태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구별할 줄 아셔야 네네.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10명이 탈 때는 쿨했지만 100명이 타면 쿨하지 않는다. 네네. 이건 뭐냐면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부정적인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건 예. 또 제가 쓴 건데 어려운데요. 뭐죠 이거? 직접 네트워크는 뭐냐면 네. 뭐 어려운 게 아니야. X1, X1과 X2는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네. 근데 X1 집단에서 이 미분을 제가 표시한 거죠. 분모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블랙 포인트에서 네. 자 X1 집단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X1 집단이 1이 그러니까 X1 그러니까 1집단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 미분 표시하고 X1이라고 적은 거예요. 네. 1집단이 커진다. 그러니까 쪽수가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1집단의 효용성이 또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커질 경우는 이걸 0보다 크다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테슬라 소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일 집단이 증가하면 소비자 집단이 커질수록 UI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거예요. UI가 UI가 그래서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더 크니까. 이거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자체의 속성으로. 근데 예를 들자면 카톡을 갖다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1로 생각해 보죠. 네. 1로 뭐 2라고 생각해도 되고 1로 생각하는데 이들의 집단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잠재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I가 커집니다. 커지겠네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직접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외우시면 돼요. 자동차에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다.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고 학술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좀 어려워지니까 네네. 그냥 긍정적인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간접 네트워크라는 것은 간접 보면은 마지막에 네트워크. 수식이 있죠. 네. 수식이 뭐냐면 1집단이 그러니까 X1이라는 것은 1집단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미분 X1이라는 것은 그래서 X1이 집단이 커지면 2집단의 유틸리티가 커진다. 자, 2집단은 그러니까 2집단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집단은 우리가 카드 소지자라고 하고 2집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가맹점이라고 한다라면 카드 소지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드 가맹점의 유틸리티가 효용성이 커진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를 카드 가맹점이라고 하고 1을 카드 소지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X2가 미분이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카드 가맹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드 늘어나면. 소지자의 유틸리티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집단의 효용이 변화가 일어날 때를 우리가 이거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런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바로 앱스토어예요. 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아이폰하고 갈럭시는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제3의 OS가 모바일에 안 나오는 이유가 간접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자, 아이폰의 이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앱 개발사에서는
생각하겠죠. 거기 이용자가 많으니까 우리 거기 앱 개발하면은 우리가 판매할 수 돈을 많이 있는 벌 수 가능성이 있겠다. 많겠지. 만약에 갤럭시 이용자가 작다고 생각하면 갤럭시용 앱을 만드는 것보다 아이폰 앱을 만드는 게 낫겠지. 또는 아이폰 이용자가 작고 갤럭시 이용자가 많으면은 갤럭시 쪽으로 앱을 만드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3의 모바일 OS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가정. 충분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3의 OS가 나오면 거기 뭐 이용자 수 뭐 100만 명도 안 될 텐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면 잠재적 고객 수가 작은데 괜히 돈만 들이고 시간만 들이고 안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여긴 존재한다는 거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 다른 네트워크 그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면 경쟁자들이 진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면 그런 거잖아요. 즉 우리 X1을 테슬라의 그러니까 소지자라고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런데 X2는 이 차의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앱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보면은 자, 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X2가 미분을 그쵸. 가지고 가질수록 두 번째 누가 유틸리티가 커집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유틸리티가 커진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일한 자동차를 테슬라를 갖는 사람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테슬라 소유자들의 유익이 커지진 않지만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앱을 다양하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슬라 소지자의 유틸리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다른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제 조카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 체험이 다르다. 그쵸. 디퍼런트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자,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점점 더 디퍼런트 테슬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 외형은 똑같아도 모델 3여도 차 외형은 똑같이 모델 2라도 디퍼런트 카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소프트웨어를 파워가 세면 세질수록 네. 여기에 앱스토어가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붙을 수 있다. 자,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붙으려면 어떻게 된다? X2 즉 X1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나 많아야 돼요.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열나. 어떻게 하면 졸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델 3로 많이 팔 수 없으면 모델 2라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가의 이익을 내는 모델 S를 많이 팔면 안 된다. S를 많이 만들면 어차피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예, 사이버 트럭이 예를 들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라고 봐요.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서 사시는 긱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은 북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타쿠 투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방탄 유리까지 왜 필요합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 모델의 다양성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선 모델 2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려서 거칠게 표현해서 졸라 많이 팔려서 즉 X1이 엄청 커져야 여기에다가 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U2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U2가 같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하나는 뭐예요? U2가 그러니까 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면 X2도 커진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X2가 커지면 U1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갖고 있는 유틸리티도 사람의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진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의 성공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의 반등, 우리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팔콘 9이 되돌아오는 것이 성공했을 때, 스타쉽이 랜딩을 했을 때, 이때 기업 가치가 확 계단식으로 뛰는 것처럼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가 나오고 이 모델 2가 날개 돌친 듯이 팔린다는 소식이 나오면 테슬라의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계단식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그러니까 앱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고 여기에 앱을 줘가지고 자동차에서도 무료 앱뿐만이 아니라 유료 앱을 만든다. 뭐 이러려면은 모델 2에서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 전 상상해요. 호객 노노 앱이 자동차 테슬라 앱으로 들어가서 이건 저는 전 세계에 팔릴 거라고 봐요. 호객 노노 가는데 불마켓과 그러니까 비어마켓을 상징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아파트 단지가 반짝반짝 보이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곳. 예. 맞죠? 집값이 올랐고.
그게 빨간 거죠. 네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저기가 하락하고 있는 곳. 미국은 사실 반대긴 한데 네. 네, 미국 우리랑 색깔이 다르긴 해요. 네네. 우리랑 그래서 미국이랑. 그런 어쨌든 식으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봅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저는 파란색으로 나오는 우선은 세워놓고 정밀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앱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진짜 앱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앱으로. 그래서 저는 강정수의 태제로 돌아가면 네. 소프트웨어는 막대한 생산과 연결될 때 가치를 더한다. 그래서 이런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냐? 멕시코 공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가 나올 때 나온다. 또는 모델 2를 예고할 때도 주가는 오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델 2가 나와서 테슬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아파트 단지에 100대가 원래 주차돼 있는데 99대가 다 테슬라다 이러면은 원더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쿨함은 적어둘 수 있지만 차를 탔을 때는 쿨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독일 친구가 테슬라 모델을 Y를 갖고 있는데 벤츠 디젤로 가는 벤츠를 하나 더 샀어요. 네. 처음에 탔을 때 이 벤츠로 타니까 역시 새 차를 타니까 벤츠를 타면 좋거든요. 특히 문을 닫을 때 느낌이 좋아요. 우선은 두껍잖아요. 그쵸. 두꺼워서 튼튼해서 텅 닫히는 느낌과 콩 닫히는 느낌이 다르는데 텅 닫히거든요. 철컥 닫히죠. 그리고 가죽도 그렇고 이 안에 인테리어들이 사실은 고급스러워요. 대단히. 그쵸. 똑같은 가죽을 쓰더라도 테슬라의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급스러운데 이 고급스러움은 뭐라고 그 친구가 표현을 하냐면 4개월에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가 중요한 거지 벤츠를 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그죠? 그렇죠. 처음에만 좋은가. 근데 모델 Y는 가장 좋은 거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차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가 5년이 됐어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똑같이 스마트폰 쓰다가 당근 마켓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좋은데 지역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혼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정보가 나오고 우리 동네의 장점 같은 거 나오고 우리 동네의 맛집 정보 나오고 근데 이런 것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서 요즘은 검색 당근마켓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앱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기쁨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친구도 독일체 친구도 테슬라 Y 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라는 거. 근데 Y 사서도 새롭다, 언제든지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의 익스피리언스가 다르다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새롭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벤츠의 소프트웨어도 있긴 해요. 보여주면서 그 조야한 UI. 네. 뭐 자동차 그림이라든지 뭐 엔진 모형이라든지 바퀴 모형 이런 것도 정말 언제적 시대째 고려 시대 때 같은 UI 같은 거 보여주면서 감각적이지 않아. 그죠? 예, 그 정말 테슬라의 나중에 보여드리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앱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앱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이 앱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요즘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탔다고 해서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를 듣거나 애플 뮤직을 들으면 그 노래가 그 뮤직 플레이 스테이션이 그대로 와야 돼요. 그쵸. 이런 것도 시리스하게 차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에어팟에서 듣던 것을 에어팟을 끄는 순간 그 노래가 바로 이어서 차에서 당연히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돼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다르게 앱 자체가 있어서 블루투스하고 연결의 필요성 없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앱이 공유되면. 그죠? 네.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츠를 탔을 때 물론 새 차여서 너무나 좋고 근데 그것은 3, 4개월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건데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경험을 그 차 안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은 거겠죠. 뭐 새로운 사람이 타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안 느껴지겠죠. 근데 테슬라는 타서 뭐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앱이 자꾸 업데이트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서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희가 이 채널이 잘 돼서 그 채널 사장님께서 네. 호수님에게는
벤츠를 사드리고 저한테는 Y를 사주셔서 저희가 4개월마다 바깥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 체험을 여기서 한번 산 증인으로서 입증을 할 수 좋은데요?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자, 벤츠, 테슬라 회사 여러분들도 관계자분들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하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는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의 기초에서 또는 앱의 기초에서 different kind experience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라는 거고 네. 이거는 저는 모든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해야 되는 거다. 따라해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만 열심히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대량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기아차도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바둥바둥 대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모델이 고급스러운 모델로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커져.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계속 저가형 모델이 나와주면서 대량으로 판매가 돼야 여기 이 생태계에 좋은 앱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앱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퍼런트 카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졸라 많이 팔려야 된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좀 되면 FSD 베타 공식적인 내용은 11.32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요번에는 번들링이 됐어요. FSD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토필럿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럿 하이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비질런트니까 아직까지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을 떼지 말고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레디 투 테이크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FSD가 실제로 지금 레벨 2예요. 네. 레벨 3로 가더라도 아마 레벨 2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그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미국 법에 레벨 3로 갈 경우에는 생산자가 사고의 책임을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테슬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FSD는 레벨 2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테슬라는 FSD는 레벨 2인가요? 벤츠는 레벨 3라고 하는데 벤츠는 레벨 3로 된 것도 많이 팔지 않아요. 제한적인 차량에만 그거 적용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 레벨 3까지 왔다지 레벨 3를 마구 팔지 않습니다. 레벨 3가 탑재된 차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FSD는 레벨 2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 레벨 3급의 기술로 가도 레벨 2라고 우길 거예요. 한다는 거겠죠. 네, 우길 거예요. 주장을 그렇게 하겠죠. 겉으로 표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결코 핸들에서 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네. 여전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40만 명이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북미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풀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번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일론 머스크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조금 들어가 있다. 요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적인 것이 강화됐고, 이번에 키워드가 통합이라는 것, 즉 아까 말씀을 FSD하고 그 오토파일럿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하는 것, 이것이 통합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 비전 파악,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눈이에요, 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비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즉 자동으로 비전 파크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 가서 주차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안 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로봇으로 해서 앱으로 누르면은 가서 혼자 파킹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는 있어야 돼요.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타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울트라소닉이 함께 있었어요. 울트라소닉은 음파로 옆에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울트라소닉이 없어도 비전만으로도 거리감을 아주 이 간격을 측정해서
파킹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소닉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는 모델 3에도 이 비전 팍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비전 팍이 파킹 시스템이 하려면 울트라소닉이라는 하드웨어를 옵션으로 장착한 이런 자동차에서만 비전 파크가 됐다라면, 파킹이 됐다라면, 자동 파킹이 됐다라면, 네네. 이제는 울트라소닉이 없어도 하드웨어가 옵션이 없는 울트라소닉 옵션이 없어도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이거 네. 진짜. 저도 사실은 테슬라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건 솔직히 이건 몰라요.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가 전문 주식 방송도 아니고 시승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전문 테슬라를. 테슬라 바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이런 부분에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식을 전하는 거고 지금 이제 모델 S의 플레이드의 소프트웨어 버전들이 이제 이렇게 네. 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좀 깔끔하고 이런 앱스토어들도 대단히 발전했다라는 거 그냥 이런 UI도 대단히 좋죠. 이 정도면 그러게요. 사실 UI가 테슬라가 좋죠. 그렇죠. 근데 깔끔해요. 제가 이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벤츠가 이번에 나왔던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비교해 주시려고 했구나. 네 정말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을 잊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요타를 가지고 있어요. 네. 토요타도 되게 UI UX가 이쁘거든요. 되게 이쁜데 그거 이렇게 터치. 뭐 터치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넘겨도 네. UI UX 진짜 후져요. 답답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이폰 쓰다가 갑자기 차에 타면 네. 문명 시대가 바뀐 느낌? 아, 네, 이런 느낌 주거든요. 스무스하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돼, 스마트폰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아.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앱들도 깔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아시는 분 넷플릭스, 다 갖고 홀로. 계실 거고요. 이번에 이제 트위치가 들어왔죠. 트위치. 예. 그리고 이러한 UI UX들 대단히 발전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랑할 거니까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건 이제 순수하게 100% 터치에 의해서만 UI UX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모델 S부터는 이러한 물리적인 옵틱하는 거하고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앱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로도 컨트롤하고. 내비게이션 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UI UX 부분을 물리적인 피지컬한 터치하고도 연결시켰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있죠. 네. 이건 모델 S에 적용된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이 글이 되게 좋아요. 이거 2020년에 나온 건데 이건 정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테슬라에게서 대단하다는지가 이 코드 네. 온 힐스라는 글에서 코드 온 나타나 있어요. 힐스. 여기에 무슨 글이 나와 있냐면 네.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쳐왔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 발음 안 좋으니까 그냥 번역하면서 읽을게요. 왜 네. GPS가 토킹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어떻게 토킹하냐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서스펜션이 여러분들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완충 작용에 있어서의 이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네. GPS가 토킹하게 하자. 누구한테? 서스펜션한테 얘기를 하자. 서스펜션한테.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게요. 이 뭐죠? 이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방지턱. 방지턱. 네. 이 무슨 방지턱이죠? 이게 가속 방지턱. 가속 방지턱. 이때 그러니까 이런 과속 방지턱이 한국엔 정말 많습니다만 그쵸, 많죠. 해외는 많지 않은데 근데 과속 방지턱 할 때 테슬라의 서스펜션이 이 GPS로 여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그 정보를 받을 때마다 서스펜션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바꿔주자라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언제 얘기하냐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개발자들끼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자가 여기를 관찰 갔는데 그러더니 들어가서 이거 뭐라고 했냐면 This is actually a few lines of code. 코드 몇 개만 추가해주면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동차에.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서스펜션하고 GPS 데이터하고 토킹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아이디어 괜찮다. 너 지금 밥 먹고 들어가서 한번 코드 바꿔봐. 그래서 코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될 때 그것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실제로 이 기능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지 않게 느낄지만 저는 이거 보고 놀랬거든요. 정말 next release 때 done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드웨어의 이러한 이 부분이 하드웨어의 그 부분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점심시간에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바로 고쳐가지고 실행하고. 그 다음 업데이트 때 돼버린다라는 거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그쵸. 서스펜션 기능이 GPS랑 토킹하는 거를 다른 자동차 회사가 만들려면 다 리콜해야 됩니다. 그쵸. 다 리콜해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면 그 다음 버전의 자동차를 만들 때 신차를 만들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나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속에서 업데이트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이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저는 되게 감동 깊게 읽으면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건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만을 얘기한 거고 소프트웨어가 생산하고 결합할 때는 얼마나 더 파급력이 있는지는 그쵸. 아까 전에 소위 자칭 강정수의 태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제가 좀 오늘 준비한 네네. 소프트웨어의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